우유에서 0.5 ppb 이하. 그래서 M1 같은 경우는 우유에서 기준이 있고, 그래서 아플라톡신 기준이 이제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 생긴 건 다 비슷해요. 아까 있는 6개 B1, B2, G1, G2, M1, M2 조금씩 이제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조금씩 이제 뭐가 다르겠죠.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야 얘가 하나 없구나, 얘랑 비교하면 뭐 요런 거 하나 없고 뭐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기준이 있는 게 우리나라만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WHO, FAO 같은 유엔 산하기구라든지 캐나다, 네덜란드 이런 데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식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10이고 미국은 20이니까 우리나라 더 엄격하죠. FAO, WHO 같이 세계적인 이런 그 기구에서는 30까지 규제를 해주고, 그런데 뭐 캐나다가 네덜란드 보면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까다롭죠. 그래서 나라마다 조금씩 기준은 달라요. 그래서 뭐 한 10이나 30 먹고 사실 질병이 일으키진 않겠죠. 왜냐면 여기가 기준이니까. 그래서 뭐 나라마다 좀 다르지만 어쨌든 캐나다라든지 네덜란드는 조금 더 엄격하게, 미국은 우리보다 조금 더 풀어주고 그런 것들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아플라톡신 이제 기준이에요. 아까 식품에서 한 10 ppb 사이로 있어야 된다 그랬죠. 10 ppb면 엄청나게 적은 양이에요. 1kg 있을 때 1 마이크로그램 정도가 11 ppb가 되니까, 그래서 대상 물질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식품류에서 곡류, 두류, 뭐 땅콩, 견과류, 그 다음에 메주, 이런 가공품, 그 다음 과자, 땅콩이나 견과류가 들어있는 과자. 그래서 이런 애들이 주로 뭐 땅콩 그 곡류라든지 뭐 탄수화물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생기고, 견과류에서도 많이 생겨요. 뭐 된장, 고추장, 고춧가루 뭐 이런 애들도 아무래도 그 이제 곡물 같은 게 들어가니까 만드는 과정에서, 그다음 옥수수 가공품, 찐쌀 같은 거, 그런 애들도 이런 기준이 있고, 그리고 M1은 뭐라 그랬죠? 0.5 ppb고 원유나 우유에서 기준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제조 가공 직전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유는 전부 다 가공을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살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말씀드렸듯이 지금 나오는 우유는 다 살균이 돼 있는 우유죠. 그래서 그 살균을 하기 전에 얘네들이 이제 우유를 모으고 이런 집유 과정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유 자체를 갖다가 검사를 해서 아플라톡신 M1이 0.5 ppb 이하로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퓰린이라는 게 있어요. 파퓰린. 얘는 특이하게 사과에서 문제가 된다 그랬죠. 사과 주스라든지 사과 주스 농축액 같은 거에서 검사를 해서 50 ppb 이하로 검출이 돼야 된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런 연구라든지 이런 조사라든지 이걸 나라에서 꾸준히 그 검사를 해요. 그래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연구 보면은 그 지역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어요. 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그 다음에 뭐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뭐 이런 식으로 그 보건환경연구원이 지역마다 있어서 그 식품 같은 것들을 그 수거 검사라 그러는데, 수거해가지고 그 거기서 이제 아플라톡신 같은 거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런 식품들이 규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땅콩을 사든 뭘 사든 해갖고 그 식품을 갖다가 이제 그 기계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아플라톡신이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플라톡신, 이건 그냥 아플라톡신 B1, B2, G1, G2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가 기준치를 초과했는지 그런 거 나오는 거죠. 뉴스 같은데 보면은 뭐 식약처에서 조사를 했는데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몇 개가 검출됐다 뭐 이런 것들 나오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서베이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아플라톡신 이제 처음에 했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오클라톡신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플라톡신은 주로 오클라톡신은 주로 신장 쪽에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되고, 자, 만드는 애들은 뭐라 그랬죠? 아스퍼질라스라든지 페니실리움 쪽이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고, 얘도 그 뭐 B1, B2 이렇게 있듯이 얘도 그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아니고 종류가 있어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최소한 7종류 된다고 하고, 뭐 UV하에서 A 독소는 녹색, B 독소는 청색 뭐 이렇게 쓴다고 그러는
중요한 게 아니고 간이라든지 신장 쪽에 영향을 주는데 아까 나왔듯이 신장 쪽에 더 영향을 주는 것 같고 얘는 그리고 신경 독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 면역 독소가 면역 반응 등 면역 독성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자 옥수수, 두류, 곡류, 향신료, 커피, 원두, 염증 등 굉장히 다양한 식품에서 오플라톡신이 생성될 수가 있다. 그다음 이제 위에 나오진 않지만 이제 시트린이라는 것도 있어요. 시트린이. 그래서 그 이제 우리가 시트러스라 그러면은 귤 속에 어떤 그런 귤 쪽에 뭐 레몬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애들 전부 다 해갖고 걔네를 갖다가 우리가 시트러스라 그래요. 그래서 페니실리움 이제 시트린넘이라는 이런 그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곰팡이 중에서 한 종이 이거의 대사산물인 한 종에서 대사산물인 이제 시트린을 이렇게 분리를 해내서 여기서 보니까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그 간이라든지 신장 같은 데서 중독을 일으키는 곰팡이 독소의 일종이다라고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독소를 보니까 UV하에서 레몬빛의 황색 있고 신장도 급성 또는 만성의 신장증이라 그래서 뭐 염증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프로시스를 일으키고 빵, 쌀, 염지, 햄, 밀, 귀리, 호밀 같은 이런 곡류 같은 데서 많이 자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얘가 뭐의 일종이냐고 나오냐면은 황변미 중독 원인 독소 중에 하나라고 나와요. 그래서 황변미 중독이라는 거는 그 쌀이 노란색으로 변화되는 그런 이제 어떤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노란색으로 바뀌어서 좀 독소가 안에 들어있는 이제 쌀을 갖다 먹었을 때 이걸 황변미 중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방금 배운 뭐 시트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애들이 황변미 중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 이제 설명하는 내용도 이제 쫙 있었는데 제가 그런 슬라이드는 이제 뺐어요. 자, 그래서 위기탈출 넘버원 가래떡 먹고 암에 발병했다. 황변미 먹는데 여러분 이 위기탈출 넘버원 같은 거 보면은 좀 너무 과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 곰팡이 독소가 나온 적이 한 번 있었어요. 황변미를 먹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집에서 혹시 쌀 갖다가 좀 오래 보관해 둔다든지 보관 환경이 안 좋으면 쌀이 색깔이 노란색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 보통 어떻게 하죠? 아까워갖고 방앗간에 갖다 주면은 얘네들이 가래떡을 뽑아줘요. 그래서 25,000원인가 30,000원 정도 주면은 가래떡을 한 박스를 뽑아줘요. 쌀 한 마리 갖다 주고.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쌀 그런 이제 오염된 쌀 같은 게 있으면은 뭐 떡을 만들어 먹는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서 가래떡을 먹고 암 발병이 됐대요. 자,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황변미 안에 있는 곰팡이 독소가 황변미 안에 이제 얘네들이 이제 곰팡이가 이제 오염이 되면서 노랗게 된 거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네들을 찌든 뭘 하든 가열 처리를 해도 곰팡이는 죽지만 안에 있는 독소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어떤 독소가 있겠어요? 시트린이라든지 뭐 시트로비리딘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 독소들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섭취해서 간이라든지 신장 같은 데 이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암이라는 게 갑자기 발병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먹고 그러다 보면은 지속적으로 이런 발암 물질에 노출돼서 간이라든지 신장에 이제 그 암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황변미랑 수분이 많은 쌀에 곰팡이가 기생해 황색으로 변질된 쌀. 그래서 만약에 집에서 쌀이 노랗게 변했다. 그럼 그냥 갖다 버려야죠. 가래떡 먹고 신장, 가래떡 먹고 간암. 그래서 황변미를 자주 섭취할 경우 신장암, 중추신경마비, 간암까지 유발이 된다. 그래서 좀 과장된 얘기이긴 하지만 그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황변미 같이 그 곰팡이 독소에 이제 오염이 됐을 때는 이런 걸 갖다가 쌀을 만들어 먹는다든지 가공해서 섭취를 하게 되면은 질병에 감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젤라레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젤라레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젤라레논은 에스트로겐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풋사리움이 만들어내고 에스트로겐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자, 에스트로겐이라는 게 뭐죠? 성호르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로 이제 남자보다는 여자에서 동물에서는 그 수컷보다는 암컷에서 아주 이 미량의 호르몬이 어떤 생식주기라든지 발정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호르몬이 굉장히 미량이에요. 호르몬은 아주 미량의 양으로 몸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냐면 이제 한강에서 숟가락 한 스푼 정도 뜨는 수준의
수준인데 독이 하나가 이제 혈액에 들어가면은 영향을 주는 뭐 몸에 있는 그런 체해 같은 걸 다 바꿔버리거든요. 그래서 젤라레논이 에스트로겐처럼 몸에 이제 딱 들어가서 비슷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정상적인 발정 증세를 이제 유발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그 돼지는 계속 돼지는 이제 새끼 날 때 한 10마리, 12마리 정도 낳거든요. 그러면은 계속 번식을 시켜요. 얘를 갖다가 계속 이제 그 모돈이라 그러죠. 어미돼지를 갖다가 계속 이제 새끼를 치게 해갖고 그 새끼들을 키워다가 이제 판단 말이에요. 돼지는 우유를 먹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발정 증세라든지 생식 주기가 일정하게 계속 유지가 돼야지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그런 시스템이 이제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거죠. 이런 돼지들이 이제 이런 증상 같은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농장 내에서 그래서 특이하게 얘는 신장이라든지 간이 아니고 호르몬 쪽으로 이제 영향을 준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 다양한 옥수수, 밀, 귀리, 보리, 참깨 같이 이런 것들이 싹 다 사료 원료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 옥수수라든지 콩 이런 애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가축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파퓰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과 주스 뭐 다른 건 크게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과 주스 및 기타 과일 주스에서 이제 생성이 되고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과즙, 사과 농축액, 사과 주스 이런 데서 파퓰린이 아까 50ppb였나요? 50ppb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푸모니신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푸모니신은 남아프리카에서 트랜스케이 지방 사람의 높은 식도암 유병률을 보니까 옥수수에서 발견되는 이 푸모니신 독소 이제 B1, B2 이 독소와 이제 관계가 있었다. 그래서 그 푸모니신 같은 경우는 그 사람에서 먹는 걸로는 사실 조금 많이 안 배웠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 푸모니신 배울 때는 주로 말의 뭐 어떤 신경 증상이라든지 돼지에서 폐소종을 일으키는 거를 많이 배웠었어요. 그래서 사료 같은 거에 들어있는 푸모니신 독소에 의해서 동물들 이런 질병 같은 것들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배웠고, 그래서 옥수수라든지 기타 곡류 같은 데서 이제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맥각이라는 것도 있어요. 얼고티즘이라 그래서 그 보리 속에는 이제 곰팡이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균핵이 존재하고 이걸 갖다가 얼고 이제 맥각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어쨌든 보리 속에 있는 이 곰팡이로 인해서 중독이 되는 경우 얘네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대사산물이죠. 그래서 이 맥각이라는 애가 인체에서 근육의 수축, 특히 자궁의 수축을 가져오기 때문에 의약품으로 전에는 사용이 됐으나 양이 많으면 독성 물질로 작용해서 맥각에 의한 중독을 일으키는데 이거를 맥각병이라고 한다. 그래서 곡물 중에 맥각이 0.5% 혼입되면 독성을 나타내고 7% 정도면 치사량, 허용량은 이렇게 되고 임산부에게서는 조산 및 유산, 말초혈관의 순환장애를 일으켜서 계절을 일으킨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맥각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배울 때 위에 있는 푸모시니처럼 사람에게서 이제 질병을 일으킨다기보다는 주로 이거를 먹은 말이라든지 돼지라든지 소에서 이제 질병을 일으키는 걸로 많이 배웠었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자연 독소. 이렇게 해서 곰팡이 독소를 이제 배웠고, 곰팡이 독소를 조금 정리를 하자면은 몇 가지 이제 특징이 있죠. 첫 번째는 곰팡이 자체가 일으키는 게 아니고 곰팡이가 만들어낸 독소가 일으키고. 자,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우리가 위에서 봤듯이 곰팡이 자체가 일으키는 게 아니고 곰팡이 자체가 만들어낸 독소에 의해서 식중독이 발생이 되게 됐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라고요? 가열 처리를 해도 사라지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만성이라 그랬죠. 만성으로 주로 이제 간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암을 일으키고, 제일 유명한 애는 뭐라 그랬죠? 아플라톡신, 그죠? 아플라톡신이 B1, B2, G1, G2가 있는데 일단 B1이 가장 세고 가장 독소가 심하고, 그 다음에 M1이 있다 그랬죠. M1은 우유에서 나온 애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기준이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아플라톡신이랑 오플라톡신이 있다 그랬죠. 아플라톡신, 오플라톡신. 그래서 간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영향을 주게 되고, 그 다음에 파툴린이 있는데 파툴린은 주로 사과 농축액이라든지 사과 주스 같은 데 영향을 주고,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기준이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젤라레노는 그 호르몬 쪽에, 그렇죠. 그래서 비정상적인 돼지의 발정을 유도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호르몬 쪽에 영향을 주는 곰팡이 독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좀 쉬었다가 다음 자연 독소 들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투어 가잖아. 나 이제 투어 시작된다고. 네, 계속 진행할게요. 자, 두 번째 파트는 제 식품 독소 중에서 자연 독소예요. 자연 독소. 자연 독소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식품 자체에 독소가 있는 경우.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 버섯 같은 거 있겠죠. 버섯 같은 거. 자, 자연독 식중독. 동식물체 중에는 그의 생존 중에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독성분이 있다. 발암성, 돌연변이성, 기억 유발성, 알레르기성, 영양장애 및 불성 중독 등 다양하게 있을 수 있고, 동물체나 식물체의 자연독에 의해서 발생되는 식중독의 발생 경위를 보면은 동식물체를 그 유독 독성을 가지고 있는 동식물체를 식용이 가능한 걸로 이제 오인하는 경우가 있겠죠. 대표적인 게 버섯 같은 경우, 그죠? 그래서 먹어도 되는 버섯인가 하고 먹었는데 식중독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심하면 사망까지 될 수가 있고, 그 일반적으로 식용되는 동식물이 어떤 특수한 조건 하에서 유독화되는 경우, 바지락이라든지 아까 우리가 배운 맥각 같은 경우, 평소에는 독이 없는데 어떠한 조건이 되면은 독을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 동식물체 특수한 부위나 기관에 한정되어 독성 물질을 함유하는 경우, 보거라든지 감자의 솔라닌 같은 경우. 보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보거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특수한 부위를 갖다가 잘라내고 씻어내고 그 후에 이제 섭취를 한단 말이에요. 감자 같은 경우는 감자 싹에 이제 감자 싹 났으면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 있는 뭐 솔라닌 같은 거 그런 것들 이제 섭취해갖고 중독이 이제 되는 경우가 있고. 자, 어쨌든 뭐 특수한 부위에 아니면 기관에 한정돼서 독성 물질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감자의 솔라닌이에요. 그래서 감자에 우리 싹 난다 그러죠. 감자에 싹 나면은 보통 먹지 말라 그러죠. 독 있다고. 그 독이 이제 솔라닌입니다. 그래서 감자의 발화 부위와 녹색 부위에 독소가 생겨갖고 용혈작용이라든지, 용혈이라는 거는 피가 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제 피가 이제 안에 있는 적혈구가 깨지는 그런 현상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용혈작용이라든지 운동 중추의 마비작용 같은 것들을 일으킬 수 있고, 증상은 복통, 설사, 구토, 현기증, 졸림, 가벼운 의식장애 같은 것들을 보일 수가 있다. 자, 얘는 간단해요. 그냥 썩는 부위를 떼고 먹으면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배웠을 때 곰팡이는 어땠죠? 곰팡이 떼고 먹어도 중독되는 건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근데 감자에 있는 솔라닌 같은 경우에는 특정 부위만 이제 제거를 하게 되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섭취에도 관계가 없고, 껍질을 벗기고 나서 물에 삶거나 조리를 해서 섭취를 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이 솔라닌 같은 경우는 사실 독소가 높지 않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먹는다고 해도 크게 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우리가 뭐 중독이라 그러면 먹고 이제 사망하고 그런 게 굉장히 무섭지, 좀 먹고 좀 뭐 배가 아프다든지 좀 섭사를 좀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 뭐 물론 그런 것도 좋지 않지만 목숨이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독소로 쳤을 때는 그렇게 위험한 독소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그 모파씨 안에 들어있는 면이죠. 면. 그 안에 있는 이제 고시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모파씨나 면실류 혹은 그 면을 통해서 어쨌든
그 모카에서 나오는 어떤 기름이죠. 그 면실류가 거기서 이제 나온 거고, 뭐 이런 독소 같은 것들을 일으키고 제일 처리나 칼슘 처리를 통해서 뭐 예방이 된다고 하는데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독소고. 그다음 이제 그 아주까리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피자마에서 나온 기름이나 이런 것도 이제 리신이라는 이제 독소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혈구를 뭐 흡착을 시킨다든지 엘러젠, 그 알레르기 물질로 작용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독소 같은 것들이 이제 될 수가 있고, 구토라든지 설사라든지 복통 같은 것들이 이제 일으킬 수 있다고 하고, 그 용매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제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름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제거를 해야 된다. 이게 아주까리죠. 아주까리 잎이죠. 그다음 이제 청산 배당체라고 있어요. 그 사실 이제 그 청산 배당체가 뭐냐면은 그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청산가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종의 청산 배당체인데 아주 굉장히 위험한 독소로 청산가리 같은 경우는 그 모든 초록색, 특히 이제 초록색 그런 식물 같은 경우는 안에 이런 청산 배당체가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뭐 중독을 일으켜서 사람이 사망할 수준이 아닐 뿐이지 어쨌든 조금씩 그 청산 물질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록색 어떤 잎을 가지고 있는 어떤 풀이라든지 아니면은 과실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반적인 씨앗 같은 거에도 조금씩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인 식물 및 식품 보면은 살구, 복숭아, 매실, 아몬드, 파버사 등의 씨에 있고, 청산을 갖다 생성을 해갖고 수수에도 있고 잎이나 뿌리 같은 데도 있고. 자, 청산가리 먹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바로 죽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비슷한 독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생체의 호흡효소인 뭐 사이토크롬 옥시다제에 대해서 강한 억제 작용을 보인다.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그 어떤 저기죠, 화학식이죠.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다양한 청산 배당체의 구조가 뭐 이렇게 생겼다. 그 다음 이제 버섯이죠. 그 버섯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이제 육안으로 식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구분해서 먹어야 되는데, 왜냐면은 이제 눈으로 보는 거 말고는 맛이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런 데서는 크게 차이가 별로 없죠. 그래서 보통 이제 화려하게 생긴 버섯이다 그러면 이제 뭐 독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사실 그런 구분도 일반적인 구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식용으로 오인해서 먹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얘는 멀쩡하게 생긴 것 같은데, 느타리 같은데 이러다가 섭취를 해서 사망하는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버섯은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어떤 것이든지 마트에서 파는 거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말광대, 화경, 무당버섯, 미치광이버섯, 웃음버섯, 땀버섯, 광대버섯, 끈적버섯, 이름 굉장히 다양하죠. 먹으면 이제 미치광이가 되든지 웃든지 뭐 그렇게 되나 봐요. 자, 그래서 뭐 무스카린이라는 독소부터 해서 뭐 이제 다양한 독소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위장 중독형 구토, 복통, 설사, 허탈 등의 위장염 증상을 보이거나 콜레라성 중독형 허탈, 경련, 헛소리, 혼수 상태. 이게 이름이 콜레라가 붙었는지 모르겠네요. 콜레라 설사하는 건데 원래 보통. 용혈 현상, 황달, 혈색소니와 청색증, 그다음 뇌증형, 뭐 무스칼린 함유 시에 침 흘림, 땀 흘림, 지맥, 축동 등의 부교감 신경의 자각 증상. 그다음에 아마니타 톡신, 산동, 소강 상태, 근육 경직 등의 어떤 마비 같은 거 이제 증상을 보인다는 거죠. 자, 예방 식용 버섯과 독버섯 감별.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랬죠. 하여튼 그냥 먹으면 안 돼요. 산에서는 뭐를 이것저것 따먹는 거는 많지만 산에서 열매도 따먹고 이것저것 먹을 수 있겠지만 절대로 버섯은 이제 손대면 안 되죠. 그래서 뭐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있어요. 이게 이제 독소를 가지고 있는 버섯이라고 하고, 이름도 되게 멋있네요. 데드캣, 디스트로잉 엔젤, 설퍼 터프트, 옐로우 스테이니, 아이보리폰에. 어쨌든 이게 이제 뭐 대표적인 그런 버섯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버섯 독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매년 꾸준하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해에 보면은 중독 환자가 이렇게 있는데 죽지 않은 경우도 있고, 어떤 해에는 고작 7명 중독됐는데 3명이 죽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버섯도 그 지금 우리가 앞에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버섯 배웠잖아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이제 사망사고를 일으킬 정도로 굉장히 그 독성이 이제 심한 반면에 어떤 애들은 좀 괜찮은 애들도 있고 이제 그 정도 수준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보시면은 240명 중에 21건 중에 발생해서 240명이 그 중독이 됐다는 거는 한 건당 10명씩 먹었다는 거죠, 버섯을. 그리고 240명 중에 11명, 퍼센트로 치면 한 5%가 사망을 했어요. 굉장히 낮은 확률은 아니죠, 죽는 게.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에 알려진 야생버섯 약 1,500종 중 식용이 가능한 것은 20, 30종으로 약 2%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야생버섯을 갖다 먹게 되면은 98%는 독버섯인 거예요. 이런 것도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주로 이제 많이 먹고 발생되는 그 버섯이라고 합니다. 도구산 광대버섯, 개나리 광대버섯.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고독이에요. 보고독. 보고독은 많이 들어봤죠. 그 보고를 이제 먹는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랑 일본 정도에서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나 한국에서 주로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고, 자, 이름이 뭐냐면은 테트로도톡신이라고 합니다. 테트로도톡신 알아두세요. 줄여서는 TTX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고에서 나온 독은 테트로도톡신이다. 아까 감자에서 나온 독 이름이 뭐였죠? 솔라닌. 보고에서 나온 독 이름이 테트로도톡신. 자, 얘는 진짜 맹독성이에요. 맹독성. 그래서 사람의 치사량이 약 2mg 정도만 섭취를 하면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 먹으면은 잘못하면 죽는다는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아까 버섯이라든지 감자라든지 이런 것도 독을 가지고 있지만 얘는 아주 미량으로도 사람이 사망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독소입니다. 그래서 보고는 보통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 뭐 보고조리 기능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보고조리 기능장 높으면은 이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이 보고를 다룰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사실 보고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뭐 자주보, 건보, 까치보, 곡성, 그 다음에 여기 그 임진강 쪽에 여기 이제 멀지 않은 임진강 쪽에 가면 되게 유명한 보고 있죠. 황복이라고 황복. 그거는 바다에서 사는 게 아니고 강 같은 그런 여기 있네요. 황복. 강 같은 그 민물에서 사는 애죠. 그 다음에 독이 없는 애도 있어요. 여기 일복 같은 애들은 이제 독이 없다고 알려져 있고. 자, 보면은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로 나온 애들인데 까만 동그라미로 나온 부위가 독성이 많은 부위예요. 보면은 난소 있는 데가 독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보고의 독이라고 해서 모든 부위에 다 독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보시면은 근육이나 이런 데는 아주 미량이거나 없거나 한 수준이고 보통은 난소라든지 간이라든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껍질, 장 이런 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고를 다루는 사람은 그 부분만 살짝 이제 제거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이걸 계속 물에 씻는 거죠. 물에 씻어서 그 안에 있는 독소 같은 거를 이제 보통 제거를 하는 거죠. 하다가 이제 잘못 방열이 된다든지 내장기관이 어디 근육 같은 데 묻는다든지 하면은 그 피를 이제 조금만 섭취를 해도 사망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주의를 해야 돼요. 자, 보고독의 특징은 순식간에 굉장히 미량으로 와서 순식간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중독이라고 하면은 우리 아까 곰팡이 중독 배울 때 어땠죠? 곰팡이를 먹고 나서 만성이니까 몇 개월, 몇 년 지나서 암에 걸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일단 먹고 보통은 1시간 이내에 증상을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 사망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보고독은 후유증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만약에 보고독을 먹고 살았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후유증이 없이 그냥 깨끗하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살면은 그냥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낫는 거고 죽으면은 그냥 죽는 거죠. 그래서 증상은 식후 30분 정도면 나타나고 늦어도 2시간에서 3시간 후에 굉장히 급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굉장히 급성으로 나타나고 치사는 이제 죽는다는 거죠. 치사는 1시간에서 8시간 사이에 사망을 한다. 자, 얘는 마비예요. 마비. 그 보고독의 그 주요 증상은 마비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혀끝이 마비되고 비틀비틀하고 말을 잘 못하고 그러다가 호흡 정지로 사망하게 되죠. 자, 일반적으로 마비가 제일 무서운 거는 팔다리가 마비되는 건 솔직히 무섭지 않아요. 마비가 나중에 풀릴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독소로 인한 것들은.
그런데 팔다리가 마비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호흡에 있는 근육이 마비가 돼버리면 가령 이제 가슴이라든지 흉근에 있는 근육 같은 게 마비가 돼버리면은 숨을 쉴 수가 없죠. 그러면은 숨은 그냥 몇 분만 못 쉬어도 사망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이럴 때는 호흡 정지로 인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먹게 되면은 해독제는 따로 없기 때문에 구토를 시킨다든지 위세척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빨리 나가게 뭐 설사 같은 것들을 시킨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그냥 살면 사는 거예요. 그냥 후유증 없이 낫습니다. 그래서 그 보거가 아까 우리가 할 때 난소, 정소 뭐 이런 데 있었잖아요. 아래도 조금 있어요. 아래. 그래서 그 조금 막 보거를 되게 위험하게 즐기는 사람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보거 알을 갖다가 한두 개 정도 입에서 막 톡톡 터트려 본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게 약간 마비되고 얼얼한 느낌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차피 후유증도 없으니까 즐기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혹시 만화 식객 같은 데 보면은 거기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누가 이제 와가지고 보거를 갖다가 알을 갖다가 조금 먹어가지고 약간 조금 짜릿함을 이제 느끼는 거죠. 어쨌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신경을 마비시키니까 좀 얼얼한 게 있나 봐요. 자, 예방은 당연히 보거 요리 전문가가 하게 되고 가끔 그 뉴스나 텔레비 같은 데 보면은 보거를 다룰 줄 모르는 그런 어민 같은 사람들이 그냥 어부 같은 사람들이 그냥 잡아다가 뭐 보거 처리해가지고 뭐 됐다 그러고 이제 나눠 먹었다가 이제 막 죽고 뭐 그런 것들도 뭐 가끔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가 보거 요리를 다뤄야 하고 알이나 내장이나 간이나 피부 같은 것들은 섭취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벗겨내고 남은 근육 부위만 물로 여러 번 씻어가지고 또 섭취를 하게 되죠. 자, 테트로도톡신 그 보고덕을 보면은 황복, 자주복, 참복, 까치복 뭐 이런 데서 있고 제일 많은 데는 난소, 난소라든지 아까 정소도 많았죠. 간, 내장, 껍질 근육이 제일 적고 자, 난소라든지 알 쪽이 이제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산란 직전에 그 독성이 가장 독성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갖고 그 7에서 8월 정도 산란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최고조에 달아납니다. 자, 복의 종류는 계절, 지역, 부위, 성별에 따라서 독성이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경독이라고 그랬죠. 마비를 일으킵니다. 자, 보고독은 관능적으로 감지되지 않는다고 나오는데 이 관능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맛이라든지 냄새라든지 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관능 검사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래서 뭐 맛을 본다든지 향을 느낀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능 검사라고 그러는데 그 관능이라는 거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어떤 감각으로 느끼는 거를 갖다가 이제 어떤 관능적으로 느낀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보고독은 관능적으로 감지되지 않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말 그대로 맛을 볼 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먹고 있을 때는 얘 독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냄새를 맡아서 독이 있는지 없는지 색깔을 보고 독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때는 맛있게 먹고 1시간 있다가 사람이 그냥 쓰러져 죽는 거죠. 그래서 관능적으로 감지가 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자, 이제 어패류 독소를 이제 보시면은 사실은 어패류가 독소가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먹고 있는 조개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독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그 지금 보거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했고, 자 이제 뒤로 내려갈수록 뭐 조개 독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조개 중독, 조개 중독도 설사성, 마비성 뭐 다양하게 나오고, 모시조개, 베네루핀 중독, 뭐 수랑 중독, 그 우리가 저는 골뱅이는 절대 안 먹는데 그 골뱅이 같은 애들이 사실은 독소를 되게 많이 품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바다 같은데 이제 가고 골뱅이나 이런 것들 먹는 것도 굉장히 사실은 주의를 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독소액이 뭐 삭시토신이라든지 베네루핀이라든지 이런 애들 이름이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삭시토신 이런 애들은 좀 유명한 애들이라서 그리고 뭐 신경마비, 뭐 설사, 그 뒤에 나와지는 기억상실 이런 증상 같은 것들도 보이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조개에서 나오는 독소는 조개 자체가 만들어낸 독소가 아니고 조개가 보통은 플랑크톤이라든지 조류를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조개도 일종의 약간 아가미 비슷한 게 있어갖고 얘네들이 그런 애들을 이제 먹고 나서 쫙 걸러냅니다. 걸러내고
독소 같은 찌꺼기는 조개의 몸속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조류라든지 플랑크톤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만든 독소를 갖다가 조개가 계속 몸에다 농축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농축된 독을 먹었으니까 이제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우리 뭐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플랑크톤이 있겠죠. 이런 플랑크톤이 우리가 먹이사슬이라고 그러죠. 먹이사슬 위로 올라갈수록 이런 그 안 좋은 것들은 항상 농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독소를 먹은 조개, 그 다음에 게, 갈매기, 물고기 이런 애들이 몸에 계속 독을 농축을 시키는 거죠. 특히 조개 같은 애들은 농축이 더 잘 돼요. 몸에 농축이 좀 잘 되다 보니까 농축된 상태에서 그걸 갖다가 사람이 섭취하게 되면은 중독 증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부위에 따라서 독이 있는 정도가 조금씩 다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뭐 관자라든지 이런 애들은 보통 괜찮은 편이에요. 항상 근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괜찮고 그거도 마찬가지였죠. 근육은 독소가 좀 적은 편이었지만 뭐 내장기관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아니면 생식선 같은 데는 일반적으로 독소가 많은 편입니다. 조기에는 이 중장선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중장선. 조개 이제 딱 까게 되면은 안에 뭐 검었고 이런 부분이 되게 많죠. 이렇게 하얀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이 중장선 있는데 일반적으로 독이 굉장히 농축이 많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